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당의 말을 한 귀로 흘리면 죽을 수도 있다. 어렸을 적 나는 집안의 막내로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 우리 집엔 위로 누나 2명이 있다. 할머니들은 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해 항상 눈치가 보였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나를 낳았을 때 딸이 아닐까 노심초사했지만 아들이었고, 어머니와 친할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라고 표현하셨다. 셋째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던 우리 집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과 흥미를 보이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 부모님께선 사주셨다. 난 부족함 하나 없이 컸다. 그렇게 내가 초등학교 6학년 진학을 앞둔 겨울이었다. 우리 반에는 유난히 얼굴과 몸에 떼국물이 줄줄 흐르고 빈티가 나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다. 마치 하늘에서 까마귀라도 내려와 친구하자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아이였다. 여자아이가 나를 바라보면서 인사를 한다. 안녕. 내 이름은 민혜라고 해. 나는 민혜와는 짝지가 되기 싫었다. 내가 교탁 앞으로 걸어나가 네모난 상자에서 쪽지를 펼쳤다. 민혜의 이름이 있었고, 나는 너무나도 화난 마음에 민혜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땅으로 내팽개쳤다. 민혜가 서럽게 울었다. 우는 도중에도 볼을 타고 눈물이 내려왔고, 눈물의 색깔마저 검은색으로 변했다. 선생님이 나를 크게 꾸짖었지만 나는 선생님을 뿌리치고 학교를 그대로 나갔다. 선생님은 우리 집으로 곧장 전화를 하셨고, 어머니한테 엄청나게 혼났던 기억이 난다. 다음날 나는 민혜에게 내심 미안해졌고, 사탕 1개를 주면서 정식으로 사과했다. 미안해. 어제 많이 아팠지? 민혜가 환하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했고, 나는 아이의 환한 웃음에 더욱더 미안해졌다. 사과를 하고 나니 민혜도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민혜라는 아이는 마음씨가 정말 천사 같았다. 나는 민혜와 친해지려고 말을 걸었다. 부모님은 무엇이요? 민혜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이혼하셨어. 난 순간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직감적으로 느꼈고 곧장 사과했다. 내가 사과를 하자 민혜는 괜찮다는 듯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다. 괜찮아. 너희 부모님은 무엇이요? 민혜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 묻자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신다고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러자 민혜의 동공이 살짝 확대되면서 나를 부러운 듯 쳐다본다. 부모님이란 정말 좋은 거구나. 나도 부모님 품에 단 한 번이라도 안겨봤으면. 왠지 모를 슬픔이 민혜의 얼굴에서 묻어났다. 그런 민혜의 분위기를 전환시킬 겸 헛소리를 짓거렸다. 내가 어른이 되어서 반드시 너의 부모님을 찾아줄게. 민혜는 환하게 웃으며 나의 2손을 꼭 붙잡으며 고맙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난 나의 헛소리가 이렇게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내심 기뻐했다. 그렇게 어느덧 한 학기가 훌쩍 지나가 버리고 나는 민혜와는 둘도 없는 단짝이 되어 있었다. 방과 후에도 주말에도 나와 민혜는 같이 놀았고, 항상 헤어질 때면 민혜는 버릇처럼 그 말을 꺼내곤 했다. 꼭 우리 부모님 찾아줘야 돼. 그럼 내일 보자. 나는 어느덧 나의 헛소리가 약속까지 진화되어 있었고, 그런 나의 말을 굳건히 믿고 있는 민혜였다. 다음 날도 방과 후 민혜와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았다. 나는 문득 궁금한 게 생각나 민혜에게 물었다. 너희 부모님은 왜 이혼하신 거야? 민혜는 나의 물음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다. 그렇게 해가 지고 나와 민혜는 인사를 했다. 오늘도 역시 부모님을 찾아달라는 말을 했다. 매일매일 하는 민혜의 말에 나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게 되는 게 아닌지 내심 걱정했다. 시간은 훌쩍 지나 졸업식이었다. 학우들을 슬프게 하는 졸업식 노래가 잔잔하게 강당에 울려 퍼졌고, 민혜와 나는 이별을 준비해야 했다. 졸업식인지 많은 아이들의 부모님이 오셨고, 민혜의 부모님은 오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과 졸업사진을 찍었다. 민혜와 나는 활짝 웃었다. 그게 나와 민혜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서로 매일 만나서 놀고 연락하자는 말은 지켜지지 않았다. 민혜의 전화가 귀찮아진 나였고, 중학교 친구들과 많이 친해져 있어서 민혜와는 점점 멀어졌다. 2학년이 되자 민혜와 연락이 아예 단절되었다. 나중에서야 들은 얘기지만 민혜는 할머니가 돌아가셔 고아원에 보내졌다고 들었다.
그렇게 미네는 내 기억 저 멀리서 존재하고 있었다. 미네에 관한 기억을 잊어버린 채 어느덧 시간이 훌쩍 흘러 나는 성인이 되었다. 나는 평소 무리한 대학 공부로 인해 귀가 약해진 탓일까? 최근에 들어 가위가 자주 눌린다. 가위의 강도는 점점 강해져. 이제는 가위에 눌러진 상태가 아침까지 풀리지 않는다. 나는 매일매일 자는 게 두려워졌다.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용한 무당집을 안다고 하셨다. 아들을 낳고 싶어 이 무당집에서 시키는 대로 하였더니 내가 태어났다고 한다. 이분이 아들로 너를 세상에 나오게 하신 분이야. 나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믿냐면서 어머니 팔을 잡아 이곳을 나가고 싶었지만 묘한 무당의 포스에 살짝 기가 죽은 나였다. 난 그래도 예의상 무당에게 인사를 했다. 근데 어찌 무당의 표정이 좋지 않다. 나를 매서운 눈초리로 계속 째려본다. 어찌나 기가 센지 눈을 1초도 못 마주치겠다. 무당의 포스에 눌려 난 고개를 팍 숙이고 있었다. 그렇게 무당의 매서운 눈초리가 계속 느껴졌고 어머니는 뭔가 이상했는지 무당에게 말한다. 뭐가 이상한 게 보이시는지요? 어머니가 무당에게 질문을 하자 무당은 째려봄을 멈추고 쌀알 몇 토를 요리조리 굴려대더니 쌀 한 토를 잡으며 다시 나를 매서운 눈초리로 째려보며 말한다. 갈수록 가위가 심해지지. 나는 순간 눈이 휘동그레졌다. 너 잠도 잘 못 자지? 무당이 연신 내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난 평소에 이런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방금 무당 입에서 나온 말은 정확한 사실이었고 부정할 수 없었다. 얘가 갑자기 요즘 들어 왜 이러죠? 엄마의 눈빛을 보니 근심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 어렸을 적 당신 아들은 지켜지지 못할 약속을 했어. 그 여자애는 죽는 순간까지도 약속을 기억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당신 아들을 원망하며 저주하고 있어. 빨리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 아들은 사라져. 무당은 매서운 눈빛으로 나를 째려보며 말했다. 나는 매서운 무당의 눈빛을 피하며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다. 약속이라고. 최대한 과거를 끄집어내어 약속에 관한 단어를 미친 듯이 찾고 있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긁어대었고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기억 저 멀리 떠나간 미네를 머리 중앙으로 가져오느라 머리를 미친 듯 굴리고 또 굴렸다. 미네가 어렸을 적 수시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매일 헤어지면서 부모님을 찾아 달라고 했지. 나는 이 지긋지긋한 가위에서 풀리기 위해서라도 미네의 약속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기억이 나지가 않는다. 나는 미네가 입버릇처럼 말한 미네 부모님의 이름이 기억나질 않았다. 뭐였지? 아, 도저히 기억이 안 나. 네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생각나질 않는다고. 그런 나를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무당이 말했다. 어째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어? 이 여자의 기는 도저히 산 사람의 기로는 제압할 수가 없어. 무당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더욱더 초조해지셨다. 돈이라면 얼마든지 드릴게요. 어머니의 맑고 깊은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무당은 무슨 깊은 생각을 하는지 눈에 깜박거림조차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무당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미친 듯이 뒤져 가위를 하나 꺼내었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내가 가위를 한 개 줄 건데 이걸 베개 밑에 10일 동안 두고 자야 된다. 단 하루라도 베개 밑에 가위를 안 넣고 자면 당신 아들은 사라져. 그렇게 나는 무당의 말대로 베개 밑에 가위를 넣어놓고 잠을 취했다. 이럴 수가. 거짓말처럼 가위는 눌리지 않았다. 나는 너무나도 기뻐. 춤이라도 출 기세였다.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가위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했다. 어머니도 그런 나를 보시더니 간만에 어머니의 맑고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었다. 더 이상 가위가 눌리지 않게 되자 나는 10일째 되던 날 해서는 안 될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베개 밑에 가위를 넣어두는 것을 깜빡해버렸다. 나는 살며시 눈을 감았고 갑자기 묘한 기분이 들어 잠에서 깼다. 이럴 수가. 몸이 움직이질 않는다. 난 순간 직감적으로 이게 가위라고 느낌과 동시에 베개 밑에 가위를 두고 자는 걸 깜빡했다는 것도 그제서야 알았다. 평소와는 달리 더욱더 강하게 내 몸을 조여왔고 마치 밧줄이라도 묶인 것 마냥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몸에서 식은땀이 나고 있었다. 가위에서 깨어나려고
나는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던 중 문득 천장을 바라보게 되었고 천장에선 새까만 사람처럼 생긴 물체가 천장에서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도 육안으로 구별될 정도로 뚜렷하게 이목구비가 보였다. 그년이 내 얼굴에 가까워질수록 나의 신음소리는 커져만 갔다. 그년이 내 바로 코앞까지 왔다. 검은 자는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흰자만 가득했고 얼굴에는 80대 노인 마냥 주름이 자글자글했다. 내 코앞에서 얼굴을 계속 들이대더니 갑자기 미친 듯이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난 이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이건 현실이었고 심장이 요란하게 요동쳤다. 너무나도 두려웠던 나는 눈물샘이 고장난 것처럼 눈물이 흘렀다. 이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눈물이었다. 갑자기 그년이 얼굴을 더욱더 들이대더니 내 이마와 맞닿았다. 오랜만이다. 순간 몸이 아주 단단한 얼음덩어리가 된 기분이었다. 죽은 미네가 두 손으로 내 양쪽 얼굴을 잡았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왜 하는 건데? 미네가 두 손으로 내 얼굴을 더욱더 쪼으면서 말한다. 두 눈을 질끈 감으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나는 손이 발이 되도록 피었다. 그 말 하나만 믿고 버텨왔는데 죽는 순간까지 네가 약속을 지킬 줄 알고 네 연락만 기다렸어. 미네가 내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긴다. 네가 나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했지. 머리털이 다 뽑힐 정도로 세게 내 머리를 잡아당긴다. 많은 양의 머리카락이 뽑힘과 동시에 내 몸에서 하얗고 뽀얀 물체를 꺼내가며 미네의 새하얀 눈동자가 눈으로 웃고 있었다. 하얗고 뽀얀 물체는 계속 길다란 실처럼 나왔고 끊기지 않을 것 같은 하얗고 뽀얀 물체도 어느 정도 뽑고 나니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나는 몸이 부엉 떴다. 뭔가 묘하게 이상했다. 내 육체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고 난 새하얀 물체로 변해 둥실둥실 떠 있었다. 미네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미친 듯이 뽑으며 또 새하얀 물체를 꺼냄과 동시에 나를 그 썩고 썩은 육체에 집어넣었고 자신은 나의 몸으로 들어갔다. 미네는 부모님을 얻음과 동시에 나에게는 썩디 썩은 육체를 선물하였다. 이 썩은 육체에서 나의 육체를 바라보았다. 나의 육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폐가의 아줌마. 어릴 적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친구 3명과 함께 뒷산 깊은 곳에 들어간 적이 있다. 30분 정도 걷자 폐가가 나타났다. 우리들은 잔뜩 들떠서 폐가 안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방이 3개인 집이었다. 거실에는 야한 책이 몇 권 놓여 있어서 친구들은 기뻐하며 책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닥 흥미가 없었기에 옆에서 곁눈질이나 하다가 다른 방에 들어가 보았다. 다른 방에 들어갔지만 딱히 가구 같은 것은 없었다. 단지 벽장이 있을 뿐이었다. 나는 호기심에 벽장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약간 뚱뚱한 아줌마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생각조차 못한 모습에 공포라 의문보다는 당혹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렇지만 몇 초 있어도 아줌마는 등을 돌린 채였다. 나는 이대로 조용히 벽장 문을 닫으면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문에 손을 댔다. 그런데 벽장 문에 손을 뗀 순간 아줌마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다. 지금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아줌마의 얼굴에는 눈알이 없어서 눈 부분이 검은 구멍이었다. 벌린 입 안에는 이빨이 없었다. 그리고 얼굴 전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친구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도망쳤다. 계속 울면서 집까지 돌아왔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조금 냉정을 되찾아 부모님께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산속 깊은 곳에 간 것을 혼날 것 같아서 나는 비밀로 하기로 했다. 집에 도착한 나는 공포를 치우기 위해 게임기를 켜고 게임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게임기가 있는 방에는 벽장이 있었다. 게임을 하는 도중 벽장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뒤를 돌아보았더니 벽장이 살짝 열리면서 아까 그 아줌마가 보였다. 나는 절규하면서 부엌에 있는 어머니에게 울며 매달렸다. 벽장에 아줌마가 있어. 어머니는 나를 달래고 벽장을 확인하러 갔다. 나는 무서워서 부엌에서 혼자 서 있었다. 어머니가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말하며 오셔서 나는 조심스럽게 확인하러 갔다.
어머니는 벽장을 연 채로 어디에 아줌마가 있다는 거요? 라고 물었다. 하지만 아줌마는 아직 벽장 안에 있었다. 그리고 눈알이 없는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했다. 거기서 나는 기절했다. 그 이후로 나는 벽장이 있는 방은 최대한 피하고 있다. 지금도 벽장 안에 아줌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서워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3번 그 아줌마를 봤지만 볼 때마다 조금씩 벽장에서 나오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3번째 이야기, 사라진 남자. 그 옛날 언니는 남자친구와 언니의 친구 커플과 4명이서 한밤중에 드라이브를 한 것 같다. 친구 커플의 남자는 조금 영감이 강한 사람이라 귀신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고 했다. 무서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무런 의미 없이 눈물이 나온다고 했다. 한참 드라이브 중인데 갑자기 그 남자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보는구나 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평상시와는 달랐다. 그가 갑자기 차를 세워달라고 말한 것이었다.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도 그냥 세워달라고만 말할 뿐이었다. 할 수 없이 갓길에 차를 대고 그에게 이제 괜찮아?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앞으로 내가 뭔 짓거리를 해도 너희들 안 도망칠 거지?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물론 친구끼리의 우정도 있고 그의 모습을 보면 도망칠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한다. 안 도망갈 거야. 라고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나 잡혔어. 모두들 그의 발밑을 보자. 차 바닥 아래에서 하얀 손이 나와서 그의 양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을 본 언니는 안 도망간다는 말도 있고 무서운 나머지 소리를 지르며 차에서 내려 도망쳤다. 언니를 필두로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도망치기 시작했다. 차에서 잠시 떨어진 곳까지 달려서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계속 기다려도 내릴 기미가 없었다. 모두가 자동차로 돌아가 보니 내리는 모습도 못 봤는데 사라지고 없었다고 한다. 그 후로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행방불명 중이다. 4번째 이야기, 뺑소니 목격자.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뺑소니를 봤다고 했다.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차를 몰고 집에 가던 도중에 흰색 승용차 운전자가 차 앞에 쓰러진 여자를 급하게 트렁크에 넣는 장면을 우연히 봤다는데 트렁크에 여자를 넣으면서도 비틀비틀거리는 게 음주운전을 해서 그런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왜 신고를 안 했냐는 말에 자기도 음주운전한 거 걸릴까봐 그랬다고 말하는 게 참 한심했다. 이후 알바가 끝나고 집에 가던 도중 뺑소니 사건의 목격자를 찾는다는 전단지를 발견했다. 어젯밤 1시경에 흰색 아우디가 25세 은행원 김모 씨를 치고 시체를 몰래 트렁크에 실은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아래 번호로 전화를 달라고 써져 있었다. 아마도 녀석이 봤다는 사건이 이거인 것 같아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는 녀석에게 메시지로 보내서 네가 본 게 이거 아니냐고 물었다. 잠시 후 답장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음주운전한 게 걸릴 것 같으니 전화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왔다. 답장을 본 나는 네가 처벌받는다 해도 그놈보단 적게 받고 네가 신고 안 하면 피해자의 가족은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 거야.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다시 답장이 왔다. 알았어요. 일단 전화해 볼게요. 전단지에 써진 번호로 일단 신고는 하려는 모양이다. 녀석의 운전면허증에겐 안 된 일이지만 옳은 일을 하게 한 거니 좋게 넘어가려 했다. 그런데 다음날 녀석이 알바를 안 나왔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집 전화도 핸드폰도 안 받는다. 또 다음날이 돼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다. 전단지는 피해자랑 경찰만이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말이다. 5번째 이야기. 진짜로 죽을 뻔했다. 아직 국민학교라고 불리던 때에 국민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롤러스케이트가 유행을 했더랬죠. 제 사촌동생이 가지고 있어서 빌려서 타려고 나왔더랬습니다. 사촌동생네 집 밖에는 쌀전이라고 불리는 차 주차장이 넓게 있었는데요. 거기서 스케이트 줄을 매고 있었어요. 거기서 타려고 말이죠. 한참 줄을 매고 있는데 뒤에서 승용차 한 대가 키자 코스로 후진을 하더라고요.
전 당시에 날 받겠지라는 생각에 근육줄을 메고 있었어요. 그런데 쿵 하는 소리가 나고 그 승용차가 제 뒤를 받아버렸어요. 그때 롤러스케이트 바퀴 때문인지 그대로 차 밑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나와서 저를 끄집어냈고요. 안 다쳤니? 라는 말에 저는 롤러스케이트를 타다 사고 난 사실을 집에 들킬까 두려워서 괜찮다라고 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했죠. 그 승용차는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롤러스케이트 이야기가 나와 제 어릴 때 이야기를 했더랬죠. 그랬더니 친구가 너 죽을 뻔했네 라더라고요. 그때 아직 어려서 차 밑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 괜찮았어 라고 하니까 친구가 말하길 네가 중앙 쪽에 들어가서 살았지. 바퀴 쪽이면 어쨌겠냐. 순간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차바퀴가 나를 깔고 가는 상상이 시작되면서요.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이 나는데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돋네요. 6번째 이야기. 진시황은 살아있다. 교수님에게 들은 기묘한 이야기가 있어. 그 교수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교수님은 중국어학과 교수님이야. 그런데 단순히 중국어만 하시는 게 아니라 중국의 문화나 지역 역사 같은 것도 굉장히 해박하시지. 지금은 나이가 많으시지만 젊었을 때는 직접 중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도 했어. 이건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직 젊었을 적의 이야기야. 지금은 중국 여행을 하는 게 쉽지만 92년 한종수교 이전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였고 실제로 종북주의자들이 중국을 루트로 북한에 가거나 주체 사상을 배워오는 경우가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을 방문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비용도 장난이 아니게 많이 들었어. 그래서 교수님은 자신과 뜻이 맞는 친구 2명과 함께 조금 편법을 준비했어.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동남아로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가는 루트를 타는 거였지. 오해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말하는 거야. 우리 교수님이 중국을 여행하고자 했던 것은 순수하게 학자로서의 열애 때문이었어. 당시 중국은 미지의 세계나 다름없었고 대학생들이나 학자들도 몇십 년 전에 나오는 교재로 공부하고 있었지. 그러다 보니 중국 문화 연구는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중국 여행을 계획한 거지. 무슨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야.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동남아에서 입국 심사가 탈락한 거야. 당시에 한국은 못 사는 나라였고 그 때문에 불법 취업 문제가 심했나 봐. 그래서 교수님은 다시 일본을 거쳐가는 루트를 세웠지. 잘은 모르지만 일본에서 동남아로 가는 것은 수월했다나 봐.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 말만 믿고 일본으로 갔지. 하지만 거기서도 입국 심사 탈락.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이러고 있는데 제1동포 한 분이 자신과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어. 그분은 일본과 동남아를 오가면서 보따리 장사를 했는데 그쪽 관리들이 엄청 썩어 있어서 적당히 뇌물 좀 찔러주면 장사꾼들 3-4명쯤은 눈 감아 준다는 거야. 그 말에 혹한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따라가셨지. 사실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고 말이야. 다행히 방법을 통해서 동남아까지는 무사히 도착을 했어. 그런데 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중국 입국이 또 힘들어졌나 봐.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 아기 박친 교수님은 불법적인 루트까지 찾기 시작했고 중국까지 무사히 데려다 준다는 브로커를 만났어. 브로커가 말한 루트는 대강이랬어. 우린 강을 통해 밀림을 지난 다음에 중국 작은 마을에 도착할 거다. 거기까지 데려다 주겠다. 그 지역은 울창한 밀림 지역이고 중국 공원도 잘 안 찾는 오지였지. 그래서 오가는 게 쉬울 것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동남아에서 중국까지 밀입국을 시도하게 되었지. 브로커는 트럭과 지게차를 번갈아서 타고 가는데 처음에는 자신을 일본의 가전제품 같은 것을 들고 가는 상인이라고 소개했어. 알다시피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외부고가 사치품에 굉장히 민감했지. 하지만 상류층은 알게 모르게 그런 사치품을 사 모으는 것을 즐겼어. 그래서 그게 상당히 돈벌이가 된다고 했어.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 말만 믿고 따랐고, 그런데 동행한 지 4일쯤 되었을 때 정말 우연히 짐을 뒤지다가 그 사람이 뭘 밀수하는지 발견했지. 그건 다름 아닌 마약이었어. 일본의 전자제품을 밀수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던 거지. 이쯤 되자 점점 브로커와 함께 있는 게 불안하기 시작했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말하자면 중국은 마약에 굉장히 민감해. 아편전쟁 이후로 마약은 가지고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사형이야. 이쯤 되자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만약 잘못 걸리면 자기들도 끌려가서 즉시 사형인데다가 그 브로커라는 사람은 총도 가지고 있었지. 만약 실수로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가는 입막음을 하려고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 그래서 일단 이 사람에게서 도망치자는 계획을 세웠어. 마침 밀림을 지나고 있었는데 사람도 잘 안 다녀서 어디 멀리 숨어버리면 못 쫓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새벽에 자고 있을 때 틈을 봐서 그냥 뒤도 안 보고 숲으로 도망쳤어. 그런데 그때 교수님이랑 친구분들이 살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커서 진짜 앞만 보고 도망치다 보니 길을 잃고 말았지. 농담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숲의 한복판이었던 거야. 당시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냥 숲에 숨어 있다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하지만 오지 밀림이 그리 쉬운 곳이 아니었어. 그래서 헤매고 헤매다가 우연히 강을 발견했지. 강 근처에는 보통 마을 사람들이 몰려 사니까 일단 강을 좀 따라가 보자 하고는 무작정 강만 따라서 갔어. 당시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먹을 만한 게 전혀 없었어. 다행히 근처가 밀림이라 나무 열매라던가 물고기나 가재가 있어서 그럭저럭 배는 채울 수 있었지. 그런데 문제가 바로 물이었어. 중국은 물이 굉장히 좋지 않아. 황하강 들어봤지? 강 자체에 뿌옇게 흙먼지가 끼어 있어. 그래서 물을 끓여 먹는 차문화가 발달한 거였지. 일단 목이 마르니까 근처의 강물을 마셨는데 이것 때문에 매일 설사에 시달렸어. 급기야 탈수까지 왔고 밀림을 헤맨 지 3, 4일쯤 후에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었지. 그런데 운이 좋은 것인지 강을 한참 따라가던 중에 저 멀리서 아이들이 노는 게 보였어.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을 청해야겠다 싶어서 달려갔는데 아이들이 선생님과 친구분들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도망을 간 거야. 그런데 이게 그냥 순간 놀라고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무슨 맹수나 산짐승을 보고 놀라서 도망치는 것 같았다더라고. 그런데 교수님은 저 아이들을 놓치면 난 죽는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그냥 뛰는 아이들을 보고 무작정 쫓아갔어. 물론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탈수로 힘이 없었지만 어른이었고 아이들을 앞지르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 그래서 아이들을 쫓아 막 달려갔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어디 벼랑 틈으로 숨은 거야.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촌락이 있던 거였지. 그런데 그 마을이 무슨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당시 시골 마을 보는 것 같았다는 거야. 막벽도 황토벽이고 지붕도 초가집이고 갑자기 아이들이 놀라서 달려오자 마을 어른들도 놀랐는지 우르르 몰려왔나 봐.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냥 사람이 있다는 것에 반가워서 붙잡고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지. 교수님은 중국 여행을 계획하셨을 정도로 웬만한 통용 중국어도 능통하고 한자도 많이 아셔. 그런데 아는 중국어를 총동원해도 도저히 그 사람들이랑 말이 안 통하는 거야. 하지만 일단 지금 꼴이 말이 아닌데다가 바디랭 귀지로 힘들어 죽겠다 식으로 대강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점차 경계를 풀고 물이나 먹을 것을 가져다 줬어. 그렇게 정신을 좀 차리고 나니까 그 마을에 촌장 같은 사람이 왔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방언이 심해서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 거야. 분명 이게 중국어 같은데 중국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데 이 촌장이 계속 뭐 한 가지만 말하고 있었지. 그래서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해서 교수님이 메모장이랑 볼펜을 꺼내셨지. 일단 그들도 어느 정도 글자는 쓸 수 있으니까 한자로 필답을 하려고 했던 거야. 잘은 모르지만 과거의 언어가 안 통할 때 한자 문화권에서는 종종 이렇게 한자를 통해 필담을 했어. 철로는 볼펜이랑 메모장을 신기해하면서 뭐라고 막 열심히 썼다는 거야. 그런데 웃긴 게 이 사람들이 쓰는 한자도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한자라서
뭐라고 쓰긴 쓴 것 같은데 진짜 알아보지를 못한 거야. 한 몇 시간쯤 이렇게 되니까 양쪽 둘 다 지쳐서 그냥 모든 걸 포기했어. 그래서 일단은 그 마을에서 묵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지. 일단 교수님이랑 친구분들이 입고 있던 물건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어. 그리고 남자고 여자고 그냥 털이 수북해서 무슨 원숭이를 보는 것 같았다는 거야. 우리 주위에도 털 많은 사람들 간혹 있잖아. 근처에 나무나 벼랑이 많아서 그런지 다들 그런 데를 도구 없이 척척 올라가는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륙의 기상을 보여준 거지. 막상 먹고 자는 게 해결되니까 입고 있던 학구열이 떠오른 교수님이랑 친구분은 이것이 기회다 싶어서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셨어. 딱히 말리는 사람도 없고 말이야. 특히 이 사람들이 무슨 노동요 비슷한 걸 불렀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최대한 비슷하게 외우셨지. 나중에 도움이 될 테니까 말이야. 그렇게 며칠 동안 지내다 보니까 체력이 조금 회복이 되었는데 그 마을 촌장이 다시 부른 거야. 그리고는 열성 넘치는 바디랭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강 알아챈 뜻을 간추려 보면 너 괜찮다. 여기서 살아라. 내 딸 준다. 대충 이런 뜻이었지. 잘은 모르지만 오지마을 같은 곳에서는 근친상간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 흘러들어온 외국인과 결혼시키는 경우가 있나봐. 그런데 이런 오지마을에서 결혼해서 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교수님은 당연히 어이가 없어서 자신은 이미 결혼을 했다고 바디랭귀지로 설명을 했어. 그런데 오히려 태연하게 결혼? 그게 어때서? 둘째 마누라로 내 딸을 맞아라. 이런 식으로 좀 더 강압적으로 나간 거지. 그래서 슬슬 무서워진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냥 여기를 떠나겠다라고 설명을 하셨지. 그런데 촌장은 막 화를 내면서 니네들 못 간다. 여기서 살아라. 안 그러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무시무시한 얼굴로 협박을 했나봐. 그래서 교수님은 내가 여기까지 와서 또 죽게 생겼네 싶어서 다시 고민을 하셨지.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밧줄을 한 틈을 타서 밀림으로 튀었어. 다행히 먹을 걸 좀 챙겨와서 저번처럼 마냥 굶주리지도 않았고 잡히면 그냥 여기서 꼼짝 못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또 다시 밀림으로 간 거야. 그리고 한 며칠간 밀림을 헤매고 있었는데 운 좋게 숲에서 동남아 사냥꾼을 만날 수 있었지.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빌었고 다행히 밀림을 빠져나와 동남아에서 일본을 거쳐 무사히 한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어. 그리고 중국에서의 추억은 젊었을 적 개고생한 추억으로 한동안 남아있었지. 물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그 후로 교수님은 학자 활동을 하면서 몇 번인가 중국을 더 방문했지. 물론 이번에는 죽도록 고생하지 않는 합법적인 루트로 말이야. 그리고 드디어 한중수교가 맺어지면서 정식으로 중국도 여행하고 문물도 주고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런데 그 즈음에 어떤 중국 교수가 중국의 방언이나 한자 같은 걸 연구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서 좋은 재료 같은 걸 찾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어. 교수님은 마침 그때 메모장에 써놓은 한자나 자신이 들은 문화 같은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겠다 하고 연구회장에서 직접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어. 물론 그 교수는 굉장히 흥미로워했고 말이야. 그런데 그 중국 교수도 메모장에 써있는 한자를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어. 그중 한 교수가 주의 깊게 그 글을 읽어보더니 이것을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봤지. 교수님은 내가 젊었을 적에 이래저래 해서 고생해서 어떤 마을에 들어갔다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쿨하게 이야기를 하셨지. 그런데 중국 교수의 말로는 이건 그냥 소수민족의 한자가 아니라는 거야. 이 한자는 지금은 사멸한 진나라 시대 때 통용되던 고대 한자라는 거였지. 그리고 번역해본 바에 의하면 메모장에는 진나라 한자로 빼곡하게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야. 진시황은 죽었습니까? 만리장성은 얼마나 쌓았습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자들은 한번 발칵 뒤집혔는데 중국에는 전설처럼 모인의 서로가 전해 내려온다는 거야. 어떤 상상의 동물인데 진나라 시대 때 만리장성 부역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 숲으로 들어가서 마치 원시인처럼 털로 뒤덮여서 살고 있다는 거지. 그들은 자손대대로 숨어 살면서
아직도 진나라 시대 때라고 믿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아직도 만리장성을 쌓고 있고 자신들도 발각되면 그 부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진나라가 망한 뒤에 무려 몇천 년간 말이야. 그 후에 교수님은 다시 문화 연구를 위해 중국을 다니다가 어디 만주 지방 쪽을 들르셨어. 그런데 거기서 만주어랑 중국어가 굉장히 유창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지. 만주어는 지금 사묘기기인데다가 하는 사람도 얼마 없어서 문제가 있는 언어야. 당시에도 상황이 비슷했고 어쨌든 그 할머니를 자주 찾아뵈면서 이런저런 연구를 하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유독 귀에 익은 노래를 하는 거야. 그때 마을에서 들었던 그 노동요였던 거지. 그래서 그 노래를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니 먼 옛날에 원숭이들이 가르쳐준 노래라고 한다라고 하셨지. 원숭이들이 모인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교수님도 몰랐어. 그냥 전설은 전설이니까 나도 이야기가 진실인지 어디인지는 몰라. 하지만 교수님이 거짓말을 괜히 지어낼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거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던 게 아닐까 싶어. 만약 근처에 있었다면 진나라가 망한 뒤에 자연스럽게 그들도 중국 대륙에 섞여 들어갔겠지. 하지만 노역을 피해 최대한 멀리 도망치다 보니까 그런 오지 숲속까지 찾아 들게 되었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외부와 격리된 채 그런 모습으로 아직까지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끝이야. 이 이야기를 믿어달라고 주장하지는 않겠어.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봐. 아직도 드넓은 중국 대륙 어딘가에는 지금도 진시황이 살아있고 만리장성을 쌓고 있는 중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 몰라. 그들에게 있어 만리장성 노역은 몇천 년간 이어지고 있겠지.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이야. 7번째 이야기, 헤어진 미친 남자친구. 7월 22일. 집이 온통 어둡다. 늘 환하고 아름다울 것 같았던 작은 원룸이 어느새 캄캄한 창고같이 느껴진다. 형우에게 이별 통보를 한 지 며칠이나 되었을까? 잘 모르겠다. 그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나에게 원룸은 마냥 즐거운 공간은 아니었다. 처음 이곳을 전세로 얻었을 때 집값이 너무 싼 데다가 방범창도 없고 층수도 낮아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었다. 그러나 그 이후 형우를 사귀고 난 후부터는 전혀 무서울 게 없었다. 그는 내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와줬고 날 안아주는 그런 남자였다. 그런 남자를 차버렸다. 난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는데 그와 결혼 문제로 계속 다투다 보니 그것에 지쳤던 것 같다. 그는 나의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그저 보내줄 따름이었다. 내가 다시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좀 더 설득해서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면 지금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어두운 노을이 아닌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을까. 형우와 사이가 끊어진 이후 늘 수다스럽던 휴대전화가 멈춰버렸다. 그리고 가끔 부모님이나 친구의 안부만 전화기에 불을 밝힐 따름이다. 죽고 싶다. 7월 23일. 친구들이 찾아와 날 끌고 나갔다.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강제로 끌고 나가는 통에 결국 이것저것 먹고 화장도 하고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잘 나갔다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7월 25일. 어차피 방학이겠다. 미친 듯이 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술을 잔뜩 마시고 돌아왔는데 집에 물이 없다. 분명 생수가 반쯤 남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결국 밖에는 못 나가겠고 수돗물을 마셨다. 속이 미식거린다. 7월 26일. 클럽 가서 신나게 놀다가 친구 집에서 자고 집에 돌아왔다. 뭔가 집이 썰렁하다. 아직도 가슴 한켠이 아른한 것 같다. 서린 속을 잡고 물을 잔뜩 마신 뒤 컴퓨터를 했다. 근데 열어놓은 창문 밖에서 자꾸 이상한 시선이 느껴졌다. 밖을 확인할 정도의 담력이 없는지라 창문을 닫아버렸다. 더워도 어쩔 수 없지. 향후가 있었으면 당장 문자에서 보러 오려고 할 텐데. 그나저나 오르골 시계가 보이지 않는다. 시간 맞춰야 하는데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춰야지. 낮에 찾아봐야겠다. 7월 30일. 흠인이랑 지선이가 바다에 놀러 가자고 해서
결국 해운대까지 갔다 왔다. 남자들은 치근덕거리고 효민이는 그게 재미있는 것이라며 물놀이는 안 하고 남자 보는 데만 정신없었다. 집에 돌아오니 너무 오래 놀고 왔나? 집이 낯설다. 역시 형우가 없는 게 큰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카톡을 켰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없었다. 문자를 보내볼까 한다. 전화번호는 까먹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런 짓을 해놓고 다시 연락한다니. 나도 참 우습다. 형우와 함께 만든 커플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 찾아보았다. 어디에 놓았는지 보이지 않는다. 돌려주지도 않는다니. 다 형우가 사준 것들인데 헤어지고 나서도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7월 31일. 창문 밖에서 뭔가 자꾸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밖에 나갔다 올 때마다 뭔가 집안 집기들의 위치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무섭다. 형우야 보고 싶어. 8월 1일. 아무래도 내가 없을 때마다 누군가 드나드는 것 같다. 형우에게 문자를 보내니 내가 거길 왜 가? 야는 답장이 왔다.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라는 멘트와 함께 내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느껴졌다. 이 정도로 내가 싫은가? 아니, 당연히 싫은 게 분명하다. 그렇게 잘해줬는데 난 헤어지자는 소리나 했으니까. 하지만 형우가 아니면 기댈 곳이 없다. 친구들도 형우처럼 헌신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할 테고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는데 집을 비워놓고 거기 갈 수도 없다. 8월 2일. 경찰서에 갔다 왔다. 어제 누군가 침입했었다. 내 다리를 천천히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몸이 경직되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집에 집기들이 없어지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이 누가 들어왔던 탓인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경찰들이 집을 조사하고 갔지만 딱히 침입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예전에 형우가 달아준 방범창도 어디 하나 뜯겨나간 흔적도 없이 경고했고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야겠다. 8월 5일. 밤새 날 쳐다보고 있었다. 검은 그림자가 가만히 서서 날 계속 바라보았다. 아침이 될 때까지 그렇게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정신을 잃은 것인지 잠이 든 것인지 깨어났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다. 현관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소리도 나지 않았다. 심지어 혹시 누군가 들어왔다면 알 수 있게 문에 봉인지까지 붙여놓아서 들어왔다 나가면 찢어지게 만들어 놓았지만 그마저도 찢어지지 않았다. 8월 6일. 경찰이 집에 왔다. 여전히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다만 순찰 시간에 우리 집을 좀 더 많이 돌아보게 하겠다고 했다. 그뿐이었다.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도 다들 바쁘다. 아무도 선뜻 오겠다는 애들이 없었다. 내가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다. 전세인데다가 여기를 나가서 다른 방을 구하기도 어려웠다. 친구들 집에 있을 수도 없었다. 여자애들은 대부분 방학 때는 집에 내려가거나 집에 사는 애들은 아르바이트나 여행을 가니까 내가 있을 곳이 없다. 모텔에 혼자 갈 수도 없잖아. 더군다나 부모님이 어제 내게 해외여행을 가신다는 연락을 하셨다.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다. 형우에게 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을 하지 않는다. 아예 읽지도 않는 것을 보아서는 내가 정말 싫어진 모양이었다. 왜 그와 헤어지자고 했는지 미칠 것 같다. 일기를 덮었다. 이게 내 착각인 건지 뭔지 아직도 모르겠다. 정말 귀신일지도 모르겠다. 그 누구의 출입 흔적도 없는데 밤마다 나타나 내 몸을 쓰다듬는다든가 가만히 날 노려본다. 물론 제대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아예 움직이지조차 못할 정도로 두렵다. 집에도 갈 수 없고 친구들도 다들 날 도와줄 수 없는 상태다. 경찰 역시 마찬가지였다. 휴대폰을 꺼내어 전선을 연결하고 박스에 넣었다. 그리고 작은 구멍을 뚫어 카메라로 밖을 찍을 수 있게 만들었다. 요즘은 휴대전화가 좋아서 그런지 저화질로 촬영하면 최대 6시간 동안 촬영이 가능했다. 휴대전화에 촬영 기능을 켜놓고 밖을 나갔다. 어디 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가기 전에 미리 만들어둔 봉인지를
창문과 현관문에 물풀로 붙였다. 영화도 한 편 보고 오랜만에 아주 느끼한 파스타도 먹고 왔다. 커피도 한 잔 마셨더니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았다. 역시 신경 과민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창문과 현관문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붙여놓은 봉인지를 확인하니 역시나 누군가 출입한 흔적이 없었다. 집안에 들어서자 역시나 낯선 공간이 나를 반긴다. 하지만 평소보다는 안심되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 과도를 찾았다. 과도가 안 보인다. 하도 오래 쓰지 않았으니 저번에 MT 가지고 가서 잃어버리고 왔나? 대신 긴 송곳을 하나 꺼내 화장실 문을 열어보았다.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다. 갑자기 기분이 홀가분해졌다. 역시 기분 탓이었나 보다. 컴퓨터를 켰다. 창문도 활짝 열었다. 기분이 좋았다. 갑자기 아까 촬영 모드로 해놓고 갔던 휴대전화가 생각이 나서 박스를 열어 휴대전화를 꺼내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조작을 잘못해놓고 갔는지 동영상이 꺼져 있었다. 형우에게 카톡 문자가 왔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늘은 뭔가 일진이 잘 풀리는 것 같았다. 그동안 있었던 일 모두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 날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봐야겠다. 정말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가 다시 내게 돌아와 준다면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 같았다. 메시지함을 열어보니 다른 건 없고 동영상 파일이 하나 와 있었다. 형우는 이런 식의 이벤트를 좋아했다. 내가 사과할 필요도 없게 만들어주는구나. 정말 좋은 남자다. 카톡 동영상을 실행했다. 형우의 얼굴이 화면 가득 보인다.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왔다. 형우가 천천히 카메라를 뒤로 했다. 어디서 본 배경이다. 그리고 형우가 어디서 본 것 같은 시계를 내게 보여준다. 형우는 평소처럼 해맑게 웃었다. 그리고는 동영상이 꺼졌다.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다리부터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소름이 온몸을 천천히 뒤덮었다. 다음 동영상이 왔다. 마치 내가 이걸 다 봤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다음 동영상을 켜자 이번에는 형우가 내 침대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아까 내가 찾으려 했던 과도를 들어서 카메라 앞에서 흔들었다. 잠시 후 어수선한 소리와 함께 동영상은 꺼져버렸다. 카톡 메시지가 다시 날아왔다. 널 위한 진홍곡이야. 침대 아래서 며칠 전 내가 찾던 시계의 오르골 소리가 들려온다.